저희들이 보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면 채권을 갖고, 그죠?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보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다, 전부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압류라는 것도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저희들이 집행 권한을 또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도 나한테는 채무자지만 그 사람도 어떤 받을 권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채권자, 그죠? 채권자의 지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보니까 이 채권자의 지위로서 어디서 돈 받을 때가 있다. 채권을 회수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법원에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하죠. 그래서 채권 압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채권 압류를 할 때 이건 본인하고, 그죠? 내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 그죠?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자고요. 채무자는 채권자, 그죠? 둘과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희들 채권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송달이 되는데, 이때 제3채무자한테는 반드시 송달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기존 채무자는 송달이 되지 않았어도 채권 압류는 효력에는 이상이 없죠. 그죠? 이상이 없죠. 자, 이제 송달이 되면 제3채무자한테 송달이 되면 제3채무자는 이걸 갖다가, 그죠? 채무자한테, 그죠? 준다든지 변제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그건 안 되는 경우죠. 그건 무효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단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신청한 것 동시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면 추심이다 전부라 하죠. 그래서 채권 압류면 추심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그게 제3채무자한테 법원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면 여러분하고 제3채무자하고 거의 이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정도, 그죠? 많게는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송달이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송달이 되죠? 그러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기록이 이제 법원으로, 우체국이 있죠. 우체부가 송달하다 보니까 누가 받았다는 기록이 법원으로 가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채무자한테, 그죠? 송달을 해주죠. 다시 가죠.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세이서 보지는 않죠. 세이서 보면 안 되죠. 세이서 동시에 받게 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받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일단 받고선, 그죠? 일단은 압류를 해버리고 거기다 그 결과가 법원에서 우체부에 통해서 다시 채무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때 채무자가 송달 받지 않았어도 효력은 이상은 없는 경우죠. 그죠? 효력은 서로가, 압류나 추심에는 어떤 효력은 이상은 없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 두면 실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3채무자 사실 채무자와 제3채무를 알고, 그죠? 또 줄 게 있다는 거라든지, 채무를 부담한다든지 제3채무자가 그걸 알고 하면 좋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3채무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압류 추심명이나 전부명이 같잖아요. 받았는지는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가 그 사건번호 있잖아요. 대부분 사이트. 사건번호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치게 되면 제3채무자가 받았다는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죠?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요. 연락처를 아시면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그죠? 방문해서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3채무로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 채무자와 거래선이었는데, 회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랑 거래 안 한다든지, 거래했는데 돈 주고 다 끝났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경우 있죠. 줄 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죠? 물품을 납품했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제3채무자는? 근데 그걸 갖다가 하자라든지, 물품의 하자, 공사의 하자, 여러 가지 또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준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1억을 신청했는데 상대방 제3채무자는 채무자한테, 그죠? 5천만 원밖에 줄 게 없다든지,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들어보고서, 갈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정중하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확인해서 갖고 오면서 사실 이런 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윗분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죠?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제3채무자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이제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죠.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누구를 상대로 이제 보면, 그죠? 제3채무자를 상대로 뭡니까? 추신금 청구 소송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왜? 지금 서로 다투는데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채권 압류 추신명령이나 전부명 소송을 두 번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기존의 채무자한테 집행권을 받기 위해서 한 번 했고요. 두 번째는 뭔가니 결국 제3채무자가 여러분의 의도대로, 그죠? 여러분의 뭡니까? 생각대로 안 따라오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 돈을 다 못 받게 돼 있다. 그럼 그냥 있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고고 제3채무자가 이때 비로소 뭡니까? 이제 보면 피고가 되는 거죠. 이게 추신금 청구 소송, 전부금 청구 소송이고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채권함 추신명령을 신청했으니까 그걸 신청하게 되면 이제 보면 이제 원고가 피고가 되겠죠. 그죠? 근데 둘이 이제 법원 나오겠죠? 그럼 제3채무자도 뭐예요? 이 사람 피고도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또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우긴 거지.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겠죠. 그죠? 누구 말이 맞는지.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1억 신청했는데 5천만 원밖에 채무를 부담하자면 판결이 5천만 원 나겠죠. 그럼 5천만 원 여러분이 회수한 다음에 회수하지 못한 5천만 원 잔해 채권은 뭡니까? 기존의 채무자가 뭡니까? 계속 부담하는 게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이죠. 그래서 추신명령은 여러분이 제3채무자한테 회수하지 못했다. 극단적인 경우는 뭐예요? 줄 돈이 없는 경우 있죠. 줄 돈이 없어서 거래관계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하여간 받지 못하는 돈은 기존의 채무자는 부담하는 게 보면 추신명령이죠. 근데 여러분이 채권함 추신명령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그죠?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 보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추신명이 또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5천만 원 줄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인가 법원에서 공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5천만 원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면 채권자들이 채권했군. 이건 무혈권이 없고 채권을 갖다 분모로 놓고 다 더해서 토로태지로 뭡니까? 5천만 원을 다 나눠 갖는 경우죠. 결국 회수하지 못하는 거는 누구를 상대로? 기존 채무자한테 이제 청구 들어갈 거고요. 또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죠? 자기 지분대로는 나눠갔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 안 사람 다 틀리겠죠. 그죠? 또 할 사람들은 뭡니까? 받은 건 받은 거대로 할 수 있는 게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이죠. 그래서 추신명령은 정리하면 뭔가 아니? 특징은 뭔가 아니? 내가 먼저 했다고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뒤에 가압류나 추신명령이 들어온다 그러면 뭡니까? 채권분의 몫에 n분의 1습니까? 그 사람 몫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제 법원에서 채권함 추신명령 결정문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돈을 다 회수했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법원에다 추심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죠. 그죠? 그러면 통장에다 입금시킨 다음에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있잖아요. 법원에 가서 추심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면 가압이다 추심이다 전부 다 막 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늦게, 그죠? 행동하는 사람들 다 무효가 된다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면 전부 명령보다 추심 명령을 많이 해요. 왜? 뒤에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전부 명령은 하게 되면 내가 독점적으로 받지만 결국 받지 못하는 돈이 채권. 우리 5천만 원, 1억 중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돼 있잖아. 이 사례에서는, 그죠? 근데 5천만 원 받지 못하는 걸 전부 명령에서는 잘못되면 기존의 채무자는 탈퇴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전부 명령 먼저 다 독점자를 내가 받는다는 거, 뒤에 사람을 배척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전부보다는 추심 명령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다, 전부 명령이다. 그 구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갖고 가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대책회의 들어갈 거고 어떤 그죠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보면 이게 뭐 전부 다 추심이다 막 헷갈리고 뭐 그죠 막 내용들이 섞어서 돌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죠 복잡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명쾌하게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실지 아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채권 압류 추심 명령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